누가 들어왔어 지금? 들어온 사람 얘기해요. 출석 체크해주게. 이보윤, 오케이. 됐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온, 아직 출석 체크 안 한 사람. 없으면 넘어간다. 자, 해리. 됐어,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음, 뭐야. 자, 오늘은, 가격과 수익 관리에 대해서, 어디였어? 할 거예요. 음, 자, 지금 그 포피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가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미리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 부분이 서비스에서는 꽤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뭐 흥미로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목차를 보면 어, 효과적인 가격 정책, 그다음에 가격 결정 전략의 세 가지 기반, 그다음에 이제 수익 관리,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수익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결정을 할 때 윤리적 문제들, 그다음에 가격 결정을 실행하는 건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효과적인 가격 정책이 재무적 성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뭐 재무적 성공이라는 건 그 이윤을 남긴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이윤을 남기려면은 물건을 많이 팔든지, 어, 아니면 이윤을 많이 남기든지 이런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음, 이윤을 적당하게 남긴다는 개념이에요. 많이 남기는다기보다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그 제품들, 그러니까 유형의 제품들이죠. 서비스 말고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결국은 그 시장 가격도 유동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새로 나왔는데 뭐 50만 원이야. 근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이게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죠. 근데 유독 이 서비스 쪽은 물론 뭐 가격이 정해져 있는 서비스들도 꽤 있지만, 음, 이런 그 가격 정책에 의해서 수익 관리를 하다 보면 할인을 많이 일부러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 유리해졌을 때는 가격을 엄청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쪽엔 존재해요. 요즘에는 그 여행 시장이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여행 상품 뭐 이런 걸 갖고서 얘기하기가 조금 시의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광고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3일 후 출발. 그래서 뭐 정상 가격은 뭐 150만 원인데 지금 그 3일 후에 떠나는 거를 지금 선택하면 뭐 80만 원에 갈 수 있다. 뭐 딱 세 사람 뭐 이런 식의 뭐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뭐 홍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품이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150만 원 내고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80만 원을 내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반대로 여행 상품인데 한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쯤에 예약할 때는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거야.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 한 달 정도면 사람들이 급하게 의사결정해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한 달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뭐 회사에서 연차를 다 써라 라든지 뭐 휴가를 가라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서 이때 여행이나 가볼까 그러고서 여행 상품을 봤더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는 80만 원, 80 몇만 원 하던 게 지금 보니까 한 120, 130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가격이 변했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서비스 요금의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 정책에 의해서 변동하는 건데, 그 이유가 그냥 뭐 변덕이나 기분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을 저렴하게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비싼데 그걸 누가 이용하겠어? 그죠? 자, 음, 어떤 사람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라도 그런 서비스 이용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죠. 급한 사람들. 이 가격 정책에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사의 항공요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항공편이나 비행편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이제 돌아오려고, 왜 그러냐면 뭐 외국에 나가 있다가 외국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거기서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려고 이제 급히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니 평상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뭐 한 8, 90만 원이면 왕복 티켓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편도 원웨이죠. 편도 티켓도 구하려면 심한 경우에는 2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200만 원이니까 비싸. 에이, 나는 그냥 여기서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버틸래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내고라도 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을 해. 그러니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비싼 서비스 요금이라도 이용한다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사람들이죠. 그 일부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서비스 요금을 받으면 자기들의 수익 관리에 좀 숨통이 더 트이겠죠. 그런 식의 싸게 팔아야 될 땐 싸게 팔고 비싸게 팔 수 있을 땐 비싸게 파는 똑같은 서비스 상품인데 그런 거를 가격 정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익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독특한 일반적인 그 제품, 유형의 제품의 가격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옆 서비스 가격 정책에.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무엇이 서비스 가격 결정 전략을 어렵게 만드나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고 보면 되죠. 자, 유형의 재화에 비해서, 그 유형의 상품에 비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설계를 할 때 그 원가 계산이 어렵다는 거야. 원가 계산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가전제품을 만든다.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부품들을 다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거래처에서 사오는 가격이 있다. 그럼 거래처에서 사오는 가격에다가 적정한 수준의 자기들의 마진을 붙여갖고 그 각 원가를 그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 물론 뭐 뒤에 가면 ABC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ABC라는 방법 자체가 뭐 쉽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서비스가 아닌 유형의 상품들과를 비교하면 유형의 상품들은 원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서비스 분야의 원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뭐 소득세, 뭐 이런 걸 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금액의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을 해. 물론 내는 건 매달 회사에서 조금씩 가져가지만 세금으로 확정해서 그 세금이 결정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야. 보통 이제 연말에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5월 달인가에 별도의 계산을 해서 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를 하면서 부업으로 뭔가 자기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엔 일단 12월에 소득세를 내고 5월 달에 소득세와 자기의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면은 세금을 더 내거나 더 냈으면 돌려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적 공제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는 게 정해져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가 뭘 하냐면 작가야, 작가. 글을 쓰는 작가야. 자, 작가가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고 돈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나중에 1년 소득을 다 합쳐갖고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 월급쟁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년에 한 6천만 원을 벌었다 치자. 그러면 뭐 6천만 원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세율이 20% 정도거든. 그 20%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 그냥 단순 계산하면 12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글을 쓰는 작가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숨만 쉬면서 글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소재를 뭐 발굴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구해가지고서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 사람만의 원가지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세금을 매길 때 6천만 원이 이 글을 쓴 작가가 벌어들인 모든 이유는 아니라는 거야. 매출일 뿐이지. 매출. 자,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에어컨을 파는 유통업체의 세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에어컨을 공장에서 대당 60만 원에 사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중에 사람들한테 100만 원에 팔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팔아서 들어온 이 100만 원이 다 내가 번 돈은 아니죠. 처음에 이 에어컨을 사오기 위해서 들어갔던 60만 원은 빼야죠. 그죠? 비용을 빼야 돼. 그래서 40만 원이 내가 번 돈이야. 100만 원이 아니라. 돈은 100만 원을 받았지만 미리 60만 원을 내고 사왔기 때문에 40만 원만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을 내려면 4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도 확실히 이해가 되죠.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복잡해. 왜냐면 다른 간접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빼야 되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다시 이 작가로 돌아와서 이 작가가 1년 동안 번 돈이 아까 뭐 6천만 원이었나? 6천만 원을 벌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그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썼을 거라고. 근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거를 계산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어디까지가 비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를 거닐다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술 한잔을 한 거야. 이런저런 얘기 그 사람 사는 얘기도 들었어. 그럼 이게 정보 수집이야. 그럼 그게 작가가 비용을 쓴 거야? 아니면 지가 그냥 먹고 싶어서 술을 사 먹은 거야? 애매하단 말이야. 자, 그런 식의 비용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작가나 이런 프리랜서들이 나는 이런 비용을 썼으니까 이거는 세금 매기는 데서 미리 제외해달라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자기들도 잘 몰라.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미리 어떤 직종에 따라서 자기들이 간이로 빼주는 그 비용으로 간주해주는 비율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 작가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의 60%에서 70% 정도를 그 돈을 벌기 위한 비용으로 썼다라고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6천만 원을 벌었지만 실제로는 그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약 60% 그러면 6, 6, 6이 36이죠? 3,600만 원을 비용을 썼다고 간주를 하는 거야. 그럼 6천만 원에서 3,600만 원을 빼면 얼마야? 4천에다가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야. 자, 그럼 왜 세무서에서 미리 60%가 비용으로 들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빼주느냐? 여기 얘기하는 거 다시 돌아와서 이 서비스의 경우에 원가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그거를 다 일일이 밝히기도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작가가 글이 너무 안 써져.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녔다. 그럼 병원에 다닌 게 그게 비용이 되느냐? 이런 것들. 그건 네가 아파서 간 거잖아. 그게 무슨 비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가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가 계산이 서비스 쪽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야. 이렇게 세무서에서 일반적인 그런 뭐 영세한 프리랜서들한테는 이런 그 원가, 그러니까 비용으로 간주해주는 그 간이 뭐 계산을 간이 세금 계산을 해주지만 이게 그 개인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다. 그러면 개인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지만 기업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은 더군다나 큰 기업. 그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가가 얼마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원가가 든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계산해서 제외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다 하나하나 밝혀야 되는 거야. 참 이게 그 힘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 기획사들 있잖아. 연예인 기획사들. 자, 연예인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뭐 건물 임대료, 뭐 차량 임차료, 뭐 아니, 그렇지. 차량 렌트비,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거 굉장히 어, 하나하나 다 밝히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번에 새로 데뷔한 애들이 있다 이거야. 가수들인데 그 얘네들 좀 방송에 출연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뇌물로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에 초대를 해서 골프에서 골프비를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골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기를 해. 내기. 골프 내기. 그래가지고 뭐 이긴 사람한테 진 사람이 뭐 게임당 얼마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골프 같은 경우는 몇 타 몇 타가 있잖아. 그래서 그 타수가 차이가 나면 한 타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뭐 그런 식의 내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골프를 안 치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내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내기를 했는데 내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골프에서 이겨버리면 PD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져주는 거야. 그것도 꽤 큰 타차로 져줘. 그리고 내기를 했으니까 내기는 내기니까
그 집 내기로 돈을 주는 거야. 그건 뇌물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접대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럼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냐? 라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야, 내가 PD한테 뇌물 주려고 기분 좋게 해 주려고 내가 졌어. 그래 가지고 게임비, 그러니까 게임비뿐만 아니라 내기에서 져서 내가 14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런 것들, 그런 비용들, 그런 것도 결국 다 발생한 건데 그런 걸 어떻게 원가로 계산하느냐. 뭐 이런 어려움들이 서비스 쪽에 있어요. 물론 그거는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당연히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들이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서비스 쪽은 원가 계산이 더 어렵다는 거야. 뭐에 비해서? 서비스가 아닌 분야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투입과 산출의 변동성.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건 내가 사오는 거고요. 그렇죠? 나가는 건 내가 파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들어올 때도 사오는 가격이 막 변하고 내가 팔 때도 사오는 가격이 변하는 거야. 왜? 서비스니까. 그래서 가격 기반을 측정하는데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 동일한 서비스라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빠르게 전달될수록 이게 뭐야? 고객이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는 거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와서 해주세요 라는 거하고 어떤 걸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주세요. 빠르게 전달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기가 막혔어. 그래가지고 막 변기가 역류해. 이런 상황이면 지금 당장 와서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런 거 설비하는 데다가. 근데 지금은 바쁜데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면 한가할 때 오세요. 뭐 일주일 후든 뭐 한 달 후든 그동안에 화장실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다른 일 미루고라도 나한테 와서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야죠. 그럼 빠르게 전달될수록 가치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 요금이 일정하지 않은 거야. 어떤 때는 싸고 어떤 때는 비싸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기가 비싼 가격에 살 가능성이 있다. 변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야. 비윤리적. 여기서 비윤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량 고객과 비우량 고객인데 서비스 기업은 자기네들한테 우량한 기업, 쉽게 얘기해서 단골 고객, 충성심이 있는 고객한테는 가격을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충성심이 있는 고객, 단골 고객한테. 여러분 같으면 호구 왔구나 라고 그래서 돈을 더 받겠어요? 채팅창 대답이 없네. 자, 단골 고객한테는 당연히 가격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겠죠. 왜?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올 테니까. 근데 단골 고객이 아니야. 뭐 흔히 얘기하는 뜨내기 고객이야. 그냥 지나가는 고객이야. 그럼 다시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윤리적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것들이 뭐냐면 서비스 가격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 결정을 할 때 뭘 목표로 두고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가격 결정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의외로 여러 가지야. 일단 위에 오렌지색 쪽은 수익과 이윤이 목표인 거고 밑에 민트색이네. 민트? 민트 아닌데 초록색인가?
연녹색, 이쪽은 충성도 및 고객 기반 관련 목표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수익을 많이 내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시장을 더 넓혀보겠다,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면 가격 결정하는 방법들도 달라질 수 있죠. 자, 이윤 추구, 뭐 먼저 봅시다. 이윤 추구, 당연히 뭐 이윤 극대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가격과 표적 시장을 다르게 설정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수익을 창출한다 라는 거야. 자, 이거는 수익관리 시스템 얘기 또 나왔는데, 수익관리 시스템은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수익관리. 자, 그 다음에 원가 충당. 적어도 우리가 들인 돈만큼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가 충당이죠. 손해는 안 봐야 된다라는 개념. 자, 여기 보면 모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간접비를 포함해서 충당한다라는 거죠. 뭐 그 밑에 거는 뭐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 판매나 고객 추가에 대한 비용 증가분을 충당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수요 창출. 수요라는 거, 고객의 고객을 늘리는 거죠. 수요, 고객이 많이 찾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전제가 있지. 일단 돈은 남아야 돼. 마이너스가 되면서 고객을 늘리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최소 수준의 수익이 얻어진다는 전제 하에 수요를 늘리는 거야. 극대화하는 거죠. 물론 극대화할 때도 사람들의 그 수요를 다 받을 수 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 때의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 뭐 백종원의 그 무슨 뭐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식당 프로그램. 거기 보면 왜 제주도에 돈가스집 차려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그 집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결국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 제주도의 돈가스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소한 하룻밤은 새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하룻밤을 새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면 물론 아주 즐겁게 밤새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돈가스를 먹고 즐거워할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해가지고서 돈가스를 사 먹어야 되지?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내 시간까지 다 없애가면서, 제주도 현지 사람이 아니라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 여행 가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다 허비하고서 먹은 돈가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많은 걸 희생한 거죠. 그러고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야. 뭐 맛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맛있지 않아, 내가 희생한 거에 만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수용 가능한 만큼 수요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 백종원의 그 돈가스 식당도 사실 문제가 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뭔가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 뭘 희생하냐면 시간.
희생하는 거죠. 시간을 희생하는 거야. 자, 그렇게 시간을 희생했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낭비는 아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가스를 먹었어. 그러면 그렇게 낭비는 아니지. 그렇게 소비된 시간은 누가 가져가? 가게 주인이 가져가나? 아니죠. 이건 소모되는 거야. 소모되는 거야.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아무도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어. 고객은 자기 시간을 낭비했는데 정작 그 점주는 그거를 통해서 얻은 게 없어. 그냥 점주는 그날 팔 수 있는 물량의 돈가스만 팔고 끝난 거야. 자, 뭔가 잘못됐죠. 뭔가 잘못됐어. 이게 정상적이 되려면 고객이 그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거는 고스란히 가게 주인한테 돌아가야 돼. 그래야 서로 보람이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돈가스 요금을 올려야 돼. 자, 이거에 대해서 뭐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요금 같은 거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순전히 음식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고, 완전히 이 장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니야. 무조건 기다리게 하고 요금은 고정하고, 이건 아니라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희생하고, 그죠? 돈을 쓰고 그 더 추가로 쓴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가게 주인이 가져가는. 누구도 어떤 것도 중간에 낭비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돼야죠. 지금처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볼 엄두가 안 나죠. 왜? 엄청나게 오랫동안 줄을 서서 밤새워서 먹어야 되잖아. 그 정도까지 희생할 생각은 안 드는 거야. 차라리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낼 텐데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적 여유를 썼을 때 그것이 가게 주인한테 가느냐 안 가는 거야.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내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상태처럼 그렇게 고객들이 한없이 기다리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그 시스템은 어쨌든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뭔가가 문제가 나쁜 결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아까처럼 가격을 올리든지 그래서 수요를 줄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게 가게의 캐파, 그러니까 그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용량을 늘려야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돈가스의 품질이나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절충을 해야 돼. 지금 현재 같은 이런 형태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가게 주인이 거기서 엄청난 뭔가를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 자,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다시 돌아와서 수용 능력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용 능력 활용을 잘할수록 모든 고객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꽉 찬 관중은 더 재밌게 만드는 거지. 연극을 볼 때도 경기를 볼 때도. 텅텅 비어 있는데 몇 사람만 가가지고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객 기반 구축. 음,
서비스의 시험 삼아 사용하는 거죠. 그런 걸 촉진하거나 높은 시설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규 서비스. 그 다음에 구입하고 구입한 다음에 사용에 의한 수익이 더욱 큰 멤버십 유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의 경우에 특히 이 고객 기반, 그러니까 많은 고객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시장 점유율 높이는 거, 대규모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비용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기회가 있을 때 또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서비스 가치가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때 이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게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가 있으면 유리한 이런 상황에서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페이스북 얘기가 나오는데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글을 올렸어.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 이용자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무슨 SNS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거의 사용자가 없어. 근데 내가 글을 올렸는데 거의 사람들이 보질 않아. 그러면 글을 올릴 보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SNS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회망 서비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고객 기반이 커야죠. 고객 기반이 커야만 거기에서 뭔가 유용한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도 카톡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거의 한국 사람이라면 카톡 계정을 갖고 있거나 뭐 앱을 다 깔고 있는데 엄청난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뭐 카카오 택시도 하고 카카오 뭐 뱅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고객 기반, 구축된 고객 기반을 이용하는. 자,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객 기반을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 가격을 유리하게 누구한테? 고객한테 유리하게 정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 목표 크게는 2개의 범주, 작게는 4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넘어가 봅시다. 가격 결정 전략의 3가지 기반. 자, 가격 결정을 할 때는 뭐를 중요하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따져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가격 결정 삼각대라고 해가지고 다리 3개짜리 의자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관념적인 비유죠. 그냥. 자, 의자가 가격이라고 칠 때 이 다리 3개짜리 의자는 한쪽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의자 받침이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3가지가. 뭐에 대한 밸런스냐? 원가, 그 다음에 경쟁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준 가치. 이 3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가격 결정이 제대로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봅시다. 먼저 원가에 대해서 봅시다. 원가 기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자, 재무원가에 기초한 가격 결정. 재무원가라는 거는 이제 기록되는 기업에서 이제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록되는 들어올 때 얼마 주고 사고 뭐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로 얼마가 나갔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기록되어 있는 원가의 기초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져 있는 원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록되지 않은 원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BC 기준이라는 건데
이건 뭐 뒤에 또 나오나? 뒤에 나오네. ABC라는 게 거기 옆에 보면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그래서 앞에 이니셜 세 개를 합친 거죠. ABC. 근데 Activity Based라는 건 행동, 실제 한 거를 기반으로 코스팅, 원가를 정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하는 사람이야. 마사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마사지를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가가 들어가죠. 무슨 원가가 들어가? 마사지사가 들어가는 원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마사지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사지실을 이제 하나를 장소를 임대를 해. 그래서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그럴듯하게 이제 뭐 태국풍이나 동남아시아풍으로 인테리어를 딱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들이 다 뭐야? 마사지를 위한 원가죠? 원가야.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체력 관리를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다녀. 그러면 그것도 결국 뭐야? 내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투자, 원가 개념이야. 그럼 그것도 집어넣어야 돼. 자,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피트니스는 네 건강을 위해서 하냐?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피부샵을 다니는 거야. 피부샵을 다니면서 얼굴에 잡티도 제거하고 뭐라 그래? 리프팅? 뭐 얼굴도 팽팽하게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받았어. 그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개인이 자기가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마사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단정한 얼굴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다. 내가 꾀죄죄하고 늙어 보이면 누가 나한테 와서 마사지를 받겠냐. 그럼 그것도 결국은 뭐야? 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원가로 잡아 넣는 거,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는 거, 이게 액티비티 베이스드 커스팅이야. 활동 기준 원가라고. 이게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 자, 봐라.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마사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복잡해져.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 발 마사지를 해줄 때는 5만 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마사지를 받아봤어야 알지. 발 마사지 말고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두피 마사지를 해줄 때는 이게 10만 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왜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나는지는 뭐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럼 발 마사지를 해주는 5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원가는 뭐고? 10만 원짜리 두피 마사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트니스 센터에 50만 원 주고 다녀. 근데 그 50만 원 주고 다니는 50만 원을 발 마사지 5만 원에 얼마를 원가로 집어넣을 거고 두피 마사지에는 얼마를 원가로 집어넣을 거냐. 똑같이 넣을 거냐 서로 다르게 넣을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뭐야? 액티비티 베이스드 커스팅이야. 머리에 쥐나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이런 거를 다 원가를 정해가지고 내 제품에다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야. 하나하나. 서로 다른 제품, 가격이 다른 제품에다가 똑같이 넣든지 다르게 넣든지 다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ABC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면 미친 거예요. 왜?
할 일 없는 거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보통 저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회계사, 이런 그 회계 부서,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런 데서 저런 ABC 같은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제품의 원가에다 반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죠. 자,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할 때 원가 분석을 하는 의미는 뭐냐? 손익분기점의 원가 구조하고 판매량, 손익분기가 되는 판매량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손익분기점하고 판매량에 대한 설명은 하면은 거의 30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시간에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거야. 마케팅 개론 시간에도 아마 얘기 나왔었을걸.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다뤘을 거고, 궁금하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한 10분, 15분 정도면 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손익분기점. 자, 뭐 그래서 뭐 고정비가 높으면 손익분기 판매량이 높아진다. 뭐 그건 뭐 다른 얘기고요.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자, 지금 보면 55분이네. 55분. 그러면 15분 쉽시다. 15분 쉬고 11시 10분에 11시 10분에 다시 봅시다. 어디 갔어? 11시 10분에 다시 봐요.